우리의 생활 속에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봇들. 사람과 공존하는 로봇은 이제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로봇의 필요성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을 대신해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지상에서의 역할은 분야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로봇의 활용 분야가 남아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깊고 푸른 저 바닷속입니다. 극한 환경 속에서 물속을 누비며 사람의 역할을 해내는 수중 로봇. 바다와 로봇의 만남은 미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수중 로봇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에 따라 특정 외형을 지니며 기계적 움직임을 통해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인공물. 로봇은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일에서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로봇 개발 기술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닮은 휴머노이드를 탄생시켰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로봇의 쓰임새는 그 영역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응용 분야를 나눈다면 크게 생활, 산업, 우주, 그리고 해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귀염둥이 카보예요. 여러분들께서 위스키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아이스볼을 만들어 드릴게요. 생활 속 로봇은 가정용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으로 사람과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 공장에서 정밀 작업이나 반복 작업을 담당하는 로봇들이 일의 효율을 높이고 있죠. 우주로 간 로봇은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행성들을 탐사하고 베일에 쌓인 우주의 정보를 지구로 전송해 줍니다. 로봇의 응용 분야, 그 마지막은 바닷속입니다. 수중 로봇이란 말 그대로 물속에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을 뜻하는데요. 정기적 장치인 기계와 물은 그리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과학기술로 기계의 한계를 극복한 수중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는 바다 지층에 매장된 석유나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해양 플랜트입니다. 60~70년대 해저자원 개발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수중 로봇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현장에서 수중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즉 해상 풍력이나 조력을 이용하기 위해선 구조물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해양 플랜트 건설 현장은 해저에서의 작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중 로봇의 역할과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수중 로봇은 일단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수중 로봇이 개발된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깊어지는 쪽,
그런 쪽에서 과학적인 탐사, 그다음에 조사 이런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중 건설 쪽 같은 실제 구조물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건설 목적으로 쓰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저에는 다양한 광물들이 있어요. 해저 광물들이. 광물들을 채취할 수 있는 광물 채취용 로봇, 그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군사적 목적으로. 그래서 실제 군사의 어떤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중 로봇으로는 2007년에 개발된 6,000m급 심해 무인 잠수정 해미레를 들 수 있습니다. 길이 3.3m, 높이 2.2m, 3,660kg의 해미레는 모선의 선상 제어실에서 사람이 케이블을 통해 조종하는 원리로 구동하는데요. 2016년 3월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해저 화산 지역을 탐사했죠. 여섯 개의 발로 해저 지형을 누비는 이 로봇은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 로봇 크랩스터 CR200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이 조류가 세고 시야 확보가 힘든 환경에서 수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로봇인데요. 길이 2.4m, 높이 1.3m, 무게 700kg의 크랩스터는 수심 200m까지 내려갈 수 있으며 조류가 심한 해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탐사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중 로봇 역사도 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때부터 수중 로봇의 어떤 그 원천적인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밟아 들어왔고, 본격적으로 수중 로봇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했던 해미레라는 6,000m급 ROV가 되겠습니다. 그게 목적은 해양 탐사, 조사 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조사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 크랩스터. 수중 건설 로봇만 가지고 본다면 역사는 상당히 짧습니다.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포항시 북구 끝자락. 고개를 들면 푸른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 수중 로봇 복합 실증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내부 규모와 더불어 거대한 기기 장치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연구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장치의 정체는 바로 수중 건설 로봇입니다. 오늘은 수중 건설 로봇 우리티의 구동 테스트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로봇의 규모만큼 한 번의 테스트에도 소요되는 인력과 에너지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무사히 시험을 마치기 위해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바닷속에서 대형 구조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수중 건설 로봇. 이 로봇의 특별한 기능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해저에는 많은 케이블들이 지나갑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요즘 신재생 에너지가 뜨잖아요.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해상 풍력 단지를 개발합니다. 그러면 해상에 풍력 단지를 개발하면 육지까지 전력선을 깔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섬 지역에 있을 때 섬 지역과 육지 간의 그 통신선이라든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선들이 해저에 깔리게 됩니다. 이런 많은 선들이 해저에 깔리게 되고요. 그런 선들을 깔 때 해저면에 이렇게 내려놓기만 하게 되면은 그 케이블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저면에서 땅 밑으로 파모되는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럴 때 활용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없는 곳. 최대 수심 2,500m의 해저면이 수중 건설 로봇의 작업 현장입니다.
지상에서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장비들이 동원되듯 바닷속에서 해양 플랜트를 짓거나 이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선 특수 기능을 갖춘 수중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해저 케이블을 매설하는 중작업용 수중 로봇, 해저 지형을 파쇄하거나 다지는 트랙 기반의 중작업용 수중 로봇, 그리고 탐사에 최적화된 경작업용 수중 로봇이 있는데요. 경작업용의 경우 수중유압 매니퓰레이터라고 하는 로봇팔이 탑재돼 있어 해저 지형물 탐사뿐만 아니라 해양 구조물 유지 보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풍력 발전 단지나 해양 플랜트 건설을 위해선 해저 지형 탐사가 우선돼야 하는데요. 수심에 따른 지형의 구조나 지반 강도를 확인하는 등 환경 정보를 넣는 로봇의 감각 기능은 각종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작업용 수중 로봇은 20톤급의 무게로 비교적 연약한 지반에서 전력선이나 통신 케이블을 매설하는 작업을 합니다. 케이블을 땅속에 묻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300마력의 유압 시스템과 600마력의 수중 워터젯 시스템이 동원되죠. 트랙 기반의 중작업용 수중 로봇은 바닷속 포크레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5톤급 중량을 지니며 단단한 해저면에서 안반을 깨거나 지반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트랙 기반의 수중 로봇은 환경에 따라 로봇팔을 교체할 수 있어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을 매설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 건설 로봇은 수중에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설계할 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가장 메인이 초점을 맞춰서 설계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는 유압 시스템이고, 유압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로봇 건설 로봇에서 어떤 핵심 기술가 되겠고요. 그래서 2핵심 같은 경우에는 해저에서 케이블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고, 3핵심 같은 경우에는 해저에서 뭐 암석을 이렇게 암파쇼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작업 시스템이 또 틀려져요. 그래서 수중 건설 로봇을 할 때는 유압 시스템하고 어떤 작업 시스템, 여기가 두 가지 가장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설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작업용 수중 로봇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펠러가 곳곳에 장착돼 있는데요. 이 장치는 물속에서 로봇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추진체입니다. 한쪽에는 유압 동력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있는데요. 물속에선 모든 출력 장치가 유압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유압 동력 장치는 로봇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시선이 닿는 곳마다 부착돼 있는 건 카메라와 센서들입니다. 카메라가 조종실에서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의 눈이 되어준다면 각각의 센서들은 곧 로봇의 눈입니다. 이 눈들은 기체가 얼마만큼의 깊이에 도달했는지 수심을 인식하거나 해저 장애물과 유속을 인지하며 무엇보다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찾아낼 수 있죠. 수중 건설의 규모는 이 커다란 케이블 감지 장치로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손상된 케이블은 매설된 장소를 찾아 케이블을 꺼내 보수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센서라고 합니다. 우리 티에는 해저 케이블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케이블이 얼마의 깊이로 묻혀 있는지, 충분한 수심으로 깊이로 묻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케이블을 유지 보수하는 작업들과 관련된 것들인데, 필요에 따라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케이블을 해저에서 끊거나 커팅을 하거나 혹은 선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꽉 잡아야 되는, 그리핑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위해서 이제 커팅 툴, 그리핑 툴, 그리고 이제 로봇팔 이용해서 그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실행하는 건 지상에서 하는 종합 테스트인데요. 물에 들어가기 전 로봇이 제대로 구동하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조종실에선 로봇의 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건 출력 40%에서 30% 낮췄고요. 현재 압력 140바 걸리고 있고요. 40, 190. 수중 건설 로봇은 이렇게 사람이 조종하는 시스템으로 구동됩니다. 무전이 겹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포트부터 확인.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SS 디플로이 진행합니다. 바다에선 모선과 로봇이 케이블로 연결돼 있어 모선의 조종실에서 로봇을 제어하는 것이죠. 이러한 운용 시스템을 원격 조정 로봇 ROV라고 합니다. 조종실에선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각 센서와 부품들의 작동 상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센서의 구동 점검을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장치는 로봇을 들어 올려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워터젯 노즐인데요. 고압의 물을 좁은 노즐을 통해 분사시키는 이 장치가 해저면에 닿으면 연약한 지반의 경우 쉽게 땅이 파이게 됩니다. 때문에 전력 케이블을 두 개의 노즐 사이에 두고 물을 분사하면 무너진 지반 사이에 케이블이 들어가 자연스럽게 매설되는 것이죠. 수중 건설 로봇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중 로봇을 크게 AUV, ROV로 나눌 수가 있는데 ROV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하고 지원 모션 사이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엄벨리케라고 하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을 통해서 선상에서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고 그리고 로봇에 부착되어 있는 다양한 카메라, 센서 이런 여러 가지 센서 장비에서 오는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선상으로 보내가지고 선상에서 사용자가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원격으로 로봇을 지원해가지고 어떤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그러한 로봇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에서는 수심 9.6m의 대형 수조와 회류 수조가 구축돼 있습니다. 회류 수조의 경우 3노트 이상의 조류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수중 로봇의 기능을 시험하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커다란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죠. 바다의 환경을 구현한 곳에서 수없는 테스트를 반복한 끝에 우리나라의 수중 건설 로봇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의 시험을 치르는 수중 로봇. (20톤의) 중작업용 로봇이 수조로 들어가는 시간은 불과 수초에 불과하지만 마치 작업 현장에 투입되듯 긴장되는 순간. 본체가 물에 잠기고 곧이어 추진체가 작동합니다. 물속에 들어간 로봇은 플랫폼 자체가 중성 부력을 갖도록 설계돼 있어 수조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는 상태로 유영이 가능합니다. 수조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로봇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는 연구진. 수중 로봇답게 수조에서의 움직임이 지상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디플로이 확인.
PSS 디플로이 확인. 케이블 감지 장치의 구동 테스트를 끝으로 모든 시험을 마친 우리 T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중 건설 로봇의 성능 검증은 상용화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요. 가까운 미래, 해양 개발의 현장에서 우리의 로봇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극한의 수중 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해 작업을 수행하는 수중 로봇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해양을 개발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중 로봇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그 속에서 해양 구조물을 시공하고 유지 보수하는 수중 건설 로봇을 통해 수중 로봇의 역할과 필요성을 짚어볼 수 있었는데요. 과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저 깊은 바다, 혹은 극한의 수중 환경 속에선 또 어떤 로봇들이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을까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연구원을 따라 도착한 지하 수조. 로봇 한 대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몸통 양옆에 위치한 공기 주머니가 인상적인 수중 로봇. 이 수중 로봇의 역할이 궁금해지는데요. 정체를 확인해 보니 파이로 U3라고 불리는 수중 청소 로봇입니다. 사람을 대신해 수중 환경을 청소하는 임무를 맡았죠. 수중 환경 속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파이로 U3. 수중 청소 로봇은 수조의 바닥에서 청소가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며 나선 모양의 흡입 장치로 이물질을 모으는데요. 그 후 펌프 시스템으로 물속 이물질을 빨아들여 육상으로 전달합니다. 수조의 상단에선 연구진이 파이로 U3를 원격 조정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수중 청소 로봇은 사람이 직접 조정해 움직이는 ROV형 로봇으로 조종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곧 로봇의 청소 임무 수행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수중 청소 로봇이 없다면 잠수부가 직접 바다나 강 속으로 들어가 위험을 무릅쓰고 수중 환경을 청소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신해 수중 청소를 해줄 로봇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중 청소 로봇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기에 사람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걸까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회전하는 나선형의 장치. 이물질을 한데 모으는 수중 청소 로봇의 핵심, 흡입부입니다. 몸통부에는 로봇을 물에 띄우는 공기 주머니,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돕는 조명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물이 담긴 구조물을 청소하기 위해 물을 뺀 후 사람이 직접 청소를 했다면 수중 청소 로봇의 개발로 더 이상 물을 빼지 않고도 구조물을 청소할 수 있게 됐죠. 이 로봇은 주행장치, 흡입장치, 그리고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흡입장치는
이 아래 보시면은 스크류의 형상을 띠고 있고요. 이 스크류를 돌려주기 위해서 모터가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류는 오염 물질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염 물질은 스크류를 타고 펌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펌프는 그런 오염 물질을 육상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에는 탁도 센서랑 그리고 온도 센서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카메라, 라이트 등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파이로 U3에 적용된 몇 가지 핵심 기술은 극한의 수중 환경에서도 청소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먼저 로봇의 다리에 해당하는 주행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이로 U3의 주행부는 트랙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몸통의 양쪽에 붙은 공기 주머니는 작업 중 로봇의 오작동이 발생하면 로봇이 스스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비롯해 로봇 곳곳에 부착된 수심, 염분, 탁도 센서에 그 비밀이 있는데요.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사람에게 전송되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을 조종하며 수중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게 됩니다. 육상에서 사용되는 로봇이 단순히 방수 처리가 된다고 해서 바로 수중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성, 그리고 20m나 30m까지 되는 깊은 수심에서도 버틸 수 있는 내압성, 그리고 화학 성분에 어느 정도 잘 버틸 수 있는 내화학성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흔히 수중이라 하면 바다를 떠올리기 쉽지만 강이나 공업용수 저장 탱크, 원자력 발전소의 수조 등 수중 환경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수중 청소 로봇은 강한 산성, 염기성을 견딜 수 있어 사람이 들어가 청소할 수 없는 수중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용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제작해 더욱 주목받는 파이로 U3. 다양한 수중 로봇에 적용이 가능한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덕분에 수중 청소 로봇 분야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시야가 확보된다든지 벽을 짚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어떤 센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탁도가 높기 때문에 자가 위치 인식 그리고 경로 계획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청소 로봇이 좀 청소 로봇 연구자들이 풀어 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구원에 위치한 또 다른 로봇 개발실. 이곳에선 다양한 형태의 수중 로봇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연구원들이 점검에 한창인 수중 로봇은 무인 잠수정 피스로 2입니다. 바닷속을 주행하거나 탐사하는 등 무인 잠수정의 기술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죠. 무인 잠수정은 심해나 해저 구조물 등 사람이 닿기 어려운 수중 환경을 탐사하는 로봇인데요. 바닷속 환경은 거센 조류로 인해 움직임을 제어하기 어렵고 시야가 탁할 뿐 아니라 깊이 내려갈수록 압력이 높아지는 극한 환경입니다. 때문에 수중 로봇은 이러한 특수 환경을 견뎌내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죠.
피스로트는 수중에서 구조물을 조사하고 수중 탐사 작업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실제 환경에서 수중 로봇의 기반 기술인 항법 알고리즘 성능과 원격 제어 성능을 검증한 바 있는데요. 연구진은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수중 작업의 임무 수행 가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무인 잠수정은 센서부, 그리고 연산부, 그리고 구동부로 크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의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로봇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그런 연산을 하게 되고요. 이 얻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연산부에서는 이 로봇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얘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동부는 로봇을 그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스로트는 원격 조정 모드와 자율항법 모드를 혼합한 하이브리드형 잠수정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원격 조정, 즉 ROV 모드일 땐 카메라나 소나 센서를 통해 수중 환경에서 실시간 조사, 탐사가 가능합니다. 자율항법 모드로 구동될 때는 좀 더 고차원적인 센싱 기술이 필요한데요. 피스로트에는 이미지 소나 센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센서가 탑재돼 있어 자율항법의 핵심인 자기 위치 추정이 가능합니다. 센서로부터 얻은 정보는 연산부로 전달되는데요. 연산부는 센서부가 전해주는 모든 정보를 분석해 수중 로봇의 경로를 확인합니다. 수중 로봇이 목표 지점으로 정확히 이동할 수 있도록 연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연산을 통해 얻어진 결과값은 구동부로 전달돼 추진기인 프로펠러를 움직이고 비로소 수중 로봇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수정의 임무는 환경이랑 임무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요. 피스로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운용을 할 수 있는 ROV 모드와 스스로 판단하고 운용할 수 있는 AUV 모드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ROV란 운용 시스템과 수중 로봇을 엄빌리컬 케이블로 연결해 수중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원격 무인 잠수정을 말하는데요. AUV는 이와 반대로 사람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자율 무인 잠수정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엄빌리컬 케이블의 유무로 어떤 로봇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피스로트의 경우 평상시에는 ROV 모드로 구동되며 복잡하고 변동성이 큰 수중 작업을 할 때엔 AUV 모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UV의 경우 임무 도중 이동 경로를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피하는 등 모든 판단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데요. 연구진은 센싱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수중 로봇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무인 잠수정은 사람을 대신해 해저 지형과 해저 구조물을 탐사하며 바닷속 정보를 전해주는데요. 단순한 탐사 기능을 넘어 수중 작업까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이 상용화된다면 수중 환경 개발에 더 큰 활기를 띠게 되겠죠. 포항공과대학교. 이곳에서 로봇 점검에 한창인 연구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의 손에 의해 분해 조립되고 있는 로봇. 한눈에 그 역할을 짐작하기 어려운 이 로봇은 바닷속을 누비며 사람의 눈이 되어주는 헬기형 수중 로봇 사이클롭스입니다.
사이클롭스는 해저 지형이나 생물 자원 등을 조사하는 해양 탐사용 수중 로봇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 그곳을 유유히 헤엄치며 해저 지형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죠. 이는 극한의 수중 환경을 견뎌내며 탐사할 수 있는 기술이 수중 로봇에 집약돼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자기 위치를 아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다고 해도 수중에서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정확한 방향, 정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것이 핵심입니다. 수중 로봇이 정밀한 움직임으로 바닷속을 탐사하며 해저 지형을 촬영할 수 있다는 건 3D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이클롭스가 다른 수중 로봇과 구별되는 가장 큰 장점인데요. 바닷속 환경을 3D로 제작해 해저 지형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돕는 수중 로봇. 사이클롭스의 수중 탐사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구성 요소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양 탐사 로봇의 핵심 임무는 수중 환경을 담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때문에 로봇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가 가장 앞부분에 장착되어 있고 어둠을 밝혀줄 조명이 함께 위치합니다. 그 뒤론 로봇의 추진기인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사이클롭스에는 총 8개의 프로펠러가 있으며 각각의 프로펠러를 조정해 앞뒤 좌우 그리고 상하 방향으로 자유롭게 기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덕분에 수중 로봇은 사진을 찍고자 하는 정확한 포인트로 움직일 수 있죠. 하단부에 위치하는 파란색 장비는 수중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채집 장치입니다. 해저를 누비며 얻은 시료를 토대로 생태 환경을 분석할 수 있죠. 이외에 로봇 곳곳에는 수중 탐사 로봇의 핵심, 각종 초음파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카메라 사용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육지처럼 전파가 통하지 않아 통신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때 각각의 초음파 센서들이 위치 추적 혹은 카메라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이 공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속에선 전파가 통하지 않으니까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통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는 그 자기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GPS도 안 되니까.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또 위치도 알고 또 뿌에서 잘 안 보이면 또 다른 종류의 그 센서를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이제 보는 거나 대상을 인식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것도 공기하고 달리 물속을 움직여야 되니까 프로펠러를 움직이거나 수영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요. 물속에서 이제 전파도 안 되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지능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 초음파 센서들 중에서도 멀티빔 소나 센서는 수중에 정밀한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는데요. 연구진이 성능 테스트에 한창인 이 센서가 바로 멀티빔 소나 센서입니다. 물속에서 초음파 빔을 발사해 물체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실제 바닷속에서는 광학 카메라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속과 미생물들로 인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고화질의 영상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센서의 앞부분에서 초음파 빔을 쏘면 장애물이나 지면에 맞아 돌아오게 되는데요. 물체로부터 반사돼 돌아오는
초음파 빔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하고 결과값을 이미지로 변환해 보여줄 수 있어 조금 더 정확한 탐사가 가능하죠. 초음파 빔의 특성상 물체의 표면이나 물체의 재질에 따라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빔의 세기라던가 방향이 이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체의 표면이나 종류에 따라서 초음파 영상 속에서 더 강하게, 그러니까 더 하얗게 보이거나 더 어둡게 보이거나 혹은 그 형상이 좀 다르게 보이거나 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물체의 모양이나 표면이나 재질을 다양하게 하면서 이제 수중에 넣어서 초음파 카메라로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소나 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간 수중 초음파 영상을 개선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등 센서를 통해 고화질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해저 지형을 촬영한 양질의 데이터는 3D 이미지로 구현되고 축소판 모형으로 재탄생됩니다. 사이클롭스가 촬영한 사진 속에서 겹쳐진 정보를 분석한 후 3D 프린터를 활용해 입체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진은 사이클롭스를 활용해 포항 구룡포의 한 인공 어초를 3D 모형으로 제작했습니다. 수중 생물이 살아야 할 어초에 생물이 보이지 않아 탐사를 진행한 것인데요. 로봇을 통해 전달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면에 색을 입히고 질감을 표현해 정교하게 제작된 어초. 탐사 당시 수중 성분 분석을 진행해 어초지에서 생물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를 병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물을 축소시켜 놓은 이 입체 모형을 통해 해양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어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죠. 수중에서 소나를 사용한다라든지 뭐 다른 걸 사용한다고 해도 결국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각보다 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거는 촉각이라든지 그런 실물을 보는 그 부분이 가장 빨리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도를 뭐 컴퓨터상에서 본다 아니면 사진으로 본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물이 있으면 높이라든지 뭐 이런 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정보를 받는 사용자가 조금 더 그 어떤 바다의 상황이라든지 해저의 생태 환경 이런 부분을 더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3D 프린터로 실물을 제작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수중 로봇의 해저 탐사로 인해 해양 시료를 수집해 연구하고 사진을 찍어 3D 모형으로 제작하는 것. 해저 탐사용 로봇이 누비는 그 모든 영역이 바다를 이해하는 하나의 연구실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데요. 해양 개발을 위해 해저 탐사용 로봇의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하나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수중 로봇의 연구가 로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많이 집중해 왔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로봇이 보인단 말이에요. 로봇만 중요한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로봇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으면은 3차원 지도를 만들었다든가 이제 정밀한 해양 데이터를 얻었다든가 수중 작업을 했다든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중 로봇은 로봇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이 한 일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중 로봇이 앞으로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완성도가 높아지면 사실은 지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수중에서도 저희가 무언가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해양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지의 세계와 같은 깊고 드넓은 바다. 무궁무진한 해양 자원이 축적돼 있는 그곳이 어느새 우리 곁에 훌쩍 다가왔습니다. 사람을 대신할 수중 로봇이 준비되었기 때문인데요.
수중 탐사부터 건설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며 해저를 누비는 수중 로봇의 유유한 움직임은 우리를 더 깊은 바다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